오늘 전 세계 산업계에 충격이 전해졌습니다. 청중은 숨을 죽였고 한 분석가가 스마트폰을 분해하며 꺼낸 단 한마디에 산업안보국 관계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누군가는 연필을 깨물었으며 또 누군가는 노트를 찢었습니다. 이유도 없이 멈춰버린 공장들, 조용히 끊기기 시작한 공급망,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에 떠오른 단 하나의 이름, 대한민국. 소리도 발표도 해명도 없던 그 나라. 어떻게 세계의 심장을 쥐고 있었던 걸까요? 도대체 언제부터 그들은 세계를 움직이기 시작한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아침 도심 위엔 낮은 구름이 깔려 있었고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어요. 워싱턴 DC는 늘 바쁘지만 그날은 조금 달랐어요. 도시 전체가 무슨 예감이라도 한 듯 정오가 가까워질수록 거리는 조용해졌고 포럼장 바깥엔 검은 SUV가 줄지어 멈춰 서 있었죠. 저는 그 건물 안 주 행사장의 한쪽 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발표 리모컨이 쥐어져 있었고 천장 조명이 반사된 흰색 테이블이 눈앞에 넓게 펼쳐져 있었어요. 마이크를 켜달라는 신호가 들어왔을 땐 다들 숨을 고르는 게 느껴졌죠. 줄리안 베르나르 케임브리지 국제전략센터 수석 분석가. 사회자가 제 이름을 부르자 저는 천천히 연단 쪽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이들이 눈을 들고 제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산업부 장관들, 군 전략 책임자, 공급망 설계자, 외교관들까지. 모두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고 일부는 노트북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저는 인사도 하지 않고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첫 화면은 검은 배경 위에 흰 글씨로 이런 문장이 떠올랐죠. 질서는 침묵 속에서 바뀐다. 조명이 제 얼굴을 강하게 비추고 있었고 저는 그 빛을 그대로 맞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는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건 그 겉면뿐이죠. 이어지는 화면엔 과거 관세 전쟁 당시의 뉴스 클립이 하나씩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현재 트럼프 정부는 다시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고 전 세계 산업은 한 번 더 긴장하고 있었죠. 특히 한국에 대한 무역 조건도 재조정 조짐을 보이면서 국내에선 성장률 0%라는 말까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미국과 중국, 유럽 간의 마찰 영상, 유럽의 반응, 일본의 발표, 캐나다의 항의 거센 목소리들이 이어졌지만 그중 유독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국가가 있었어요. 마지막 화면에 딱 하나. 대한민국의 태극기가 조용히 떠올랐죠. 음성도 발언도 기자회견도 없이 그저 무반응으로 일관했던 기록 화면이 천천히 재생되었어요. 그 장면이 끝났을 때 저는 고개를 들고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나라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 순간 객석이 조금 흔들렸어요. 조용했지만 누군가는 의자에 몸을 세웠고 누군가는 손을 가만히 모았죠.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두 번째 화면엔 커다란 숫자가 하나 떠올랐어요. 56일 전 미국 남부에 있는 한 자동차 공장이 멈췄습니다. 슬라이드엔 캔자스시티의 전경과 함께 정지된 조립 라인의 사진이 떠올랐죠. 그리고 그 다음은 디트로이트. 고속 배터리 조립기가 작동을 멈췄습니다. 이어서 실리콘밸리의 AI 칩셋 개발 라인까지. 하나씩 조용히 서기 시작했죠.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청중들이 고개를 들고 화면 대신 제 손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 뒷면을 열어 안쪽 칩과 부품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들어간 핵심 모듈 전부가 한국산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부품 하나를 집어들며 말했을 때 객석 앞줄에서 미국 산업안보국 관계자 한 명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닙니다. 의도적인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잠시 청중 사이로 작은 웅성거림이 흘렀죠. 그 순간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 설계한 흐름입니다. 청중이 말을 잃었어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고 발표장 전체가 침묵보다 더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죠. 순간 조명이 조금 흔들렸던 것 같기도 했어요.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아주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보게 될 건 단지 한국이라는 국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의 중심축이 조용히 이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화면은 암전으로 전환됐습니다. 그 암전 속에서 모두가 숨을 참고 있었어요. 56일 전 미국 중부의 공장에서 첫 정지 신호가 들어왔을 때 저는 그저 단순한 조립 지연이라고 생각했어요. 미시간주 캔자스시티. 자동차 라인의 마지막 공정이 느려졌다는 보고가 들어왔고 곧이어 조립 로봇 전체가 멈춰섰죠. 배선 오류일 거야. 모두가 그렇게 말했지만 다음 날엔 같은 문제가 디트로이트에서 터졌습니다. 이번엔 배터리였습니다. 전기차용 대형 배터리 셀 조립 모듈 전체가 정지되었고 작업자들은 수동 공정을 시도하다 결국 생산을 중단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하지만 3일 뒤 실리콘밸리에서 AI 칩셋을 조립하던 라인이 멈췄다는 소식이 들어왔을 땐 전신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죠. 저는 곧바로 자리에 앉아 전체 공정 라인 부품을 추적했어요. 그리고 똑같은 부품명이 반복되는 걸 발견했죠. 이건 한국에서만 만드는 부품들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워싱턴의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국방성 연락관, 상무부 공급망 책임자, 그리고 미 행정부 산업 전략 담당자들까지 모두가 모인 자리였죠. 그들은 이 상황을 이렇게 불렀어요. 소리 없는 봉쇄. 표면상 어떤 제재도 없었고 발언도 없었으며 협박도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우리 산업의 심장에 뭔가 하나씩 빠지기 시작했을 뿐이었죠. 회의 중 누군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의도적으로 부품을 늦춘 건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의도를 입증하긴 어렵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분명했죠. 그 회의에서 돌아오던 밤, 저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제 스마트폰을 다시 꺼냈어요. 후면을 분해하고 작은 렌즈, AI 센서, 배터리 연결 포트까지 하나씩 손으로 확인했죠. 대부분 한국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전 달라졌습니다. 전부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무인점포의 결제 모듈, 무기체계 시뮬레이터의 회로, 심지어 고등학생 교육용 VR 기기까지. 한국의 부품 없이 작동하지 않는 구조였어요. 그게 그날 제 발표에 들어간 시연 장면이었습니다. 청중들 앞에서 제가 스마트폰을 분해했던 이유. 사람들은 단순한 시연으로 여겼지만 저는 그걸 경고였다고 생각했죠. 그 순간 미국 산업안보국 관계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는 목소리를 높였죠. 당신 말은 우리가 한국에 통제당하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요, 그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에 반박하지도 않았죠. 그건 제 몫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청중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봤어요. 어떤 이는 입술을 깨물었고 어떤 이는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죠. 몇몇은 메모지를 찢어 조용히 넘겼고 가장 앞줄에 앉은 유럽 대표 한 명은 숨소리조차 멈춘 듯한 얼굴이었어요. 그때였어요. 공기 자체가 무거워졌다는 걸 느낀 건 말 한마디 없이 그 공간 전체가 멈춘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전 그 순간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다. 제가 처음 그 지도를 받았던 날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싱크탱크 내부 회의실 중에서도 가장 안쪽 방, 창문 하나 없는 방이었어요. 그날 아침 제가 입은 셔츠는 회색이었고 회의실 조명은 이상할 만큼 밝았죠. 책상 위엔 아무 문장도 없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고 거기엔 단 한 장짜리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전 세계 산업 흐름을 하나의 망으로 그린 산업 의존 지수 맵. 거기서 중심선이 선명하게 붉게 물들어 있었죠. 그 중심이 어디였는지 저는 단숨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한국. 그 나라가 지도 한가운데 가장 선명하게 박혀 있었거든요. 지도를 펼친 상태 그대로 저는 화면을 켰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하나씩 불러가기 시작했어요. 세계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 55%,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 42%, 전기차 배터리 글로벌 점유율 36%. 제 말에 어떤 대표는 고개를 숙였고 어떤 이는 연필을 입에 물고 숫자를 되새기고 있었죠. 그건 단지 숫자가 아니었어요.
이제부터 우리 삶의 모든 기술 흐름이 한국을 지나가야만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저는 다시 마우스를 눌러 다음 화면을 열었어요. 이번엔 사진이었죠. K2 전차, FA50, K9 자주포. 한국의 무기 수출이 단순한 방산 거래가 아니라 시스템 수출로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미지였어요. 기계 하나만 보내는 게 아니라 전투 방식, 교육 방식, 보급 시스템까지 전부 묶여서 나가는 구조였거든요. 그 이미지 중 하나는 콜롬비아의 실전 훈련 장면이었고, 다른 하나는 폴란드의 사격 연습 장면이었어요. 전혀 다른 땅, 전혀 다른 문화권인데도 그들은 한국 무기의 한국식 전술 교본을 적용하고 있었죠.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단지 제품 수출이 아닙니다. 기준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 말에 가장자리 테이블 쪽에서 숨죽이던 중동 대표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표정은 얼어 있었죠. 그때쯤부터였어요. 청중들이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한 건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어디까지 드러낼 생각인지 예감하기 시작한 눈빛이었죠. 그래서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숨기지 않기로요. 지금 우리가 쓰는 칩의 회로 설계, 기계학습 알고리즘의 기본 모듈, 디스플레이 색상 표준, 그리고 방산 전략의 전개 방식까지 모두 한국을 거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난 뒤 잠깐 정적이 흘렀어요. 전 발표장 뒤쪽을 바라봤죠. 그 자리에 앉아있던 일본 대표와 독일 국방전략 분석가의 표정은 말 그대로 얼어붙은 얼굴이었어요. 누군가는 이미 메모를 멈췄고, 누군가는 긴장감에 펜을 부러뜨렸고, 어떤 대표는 휴대폰을 뒤집어 테이블에 내려놓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공기를 가르듯 저는 마지막 문장을 꺼냈습니다. 한국이 빠지면 세계는 멈춥니다. 그건 제 분석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었어요. 단순히 위치를 차지한 게 아니라 심장을 움켜쥔 존재라는 걸 누구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사람들이 그제야 조금씩 깨닫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그날 저는 그렇게 말하고 마우스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회장 안은 아주 오래된 묵음처럼 움직이지 않는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누군가 숨을 내쉬는 소리, 펜이 책상에 부딪히는 소리, 그조차도 무겁게 들려왔어요. 그건 아마도 우리가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던 그 숨겨진 심장이 드디어 드러났기 때문이겠죠. 그들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그날 회의장을 나와 호텔 방에 도착했을 때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생각이 그거였어요. 단 한 번도 아무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죠. 다른 나라였다면 불만이든 해명이든 벌써 회견을 열었을 텐데 그 나라는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게 오히려 이상했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 저는 한국 대응 자료를 다시 모으기 시작했어요. 도쿄발 보도자료, 베이징 기자회견, 워싱턴 논평 전부가 다 있었지만 서울은 없었어요. 발언도 성명도 해명도 없었죠. 하지만 자료는 분명 존재했어요. 문제가 생긴 부품들의 공백을 그 나라가 어떻게 메웠는지에 대한 기록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막았을 때 한국은 처음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불과 6개월 만에 첫 국산화를 발표했고 2년 뒤에는 수입 없이 자체 공급을 시작했어요. 미국이 반도체법으로 기술 공유를 압박했을 땐 조건부 참여를 하면서도 공개적으로 기술 이전은 거부했죠. 우리 방식으로 지킬 것입니다. 단 한 문장으로 모든 입장을 정리했답니다. 저는 당시 외신 기자였던 제 친구에게 연락해 그 기간 내 한국 내무부 출입 기록과 외교부의 공식 발표들을 다시 확인했어요. 그 결과 흥미로운 점 하나가 눈에 띄었죠. 한국은 누구에게도 예스라고 말한 적이 없었어요. 미국에도 중국에도 일본에도. 그들은 동맹이라는 단어를 꺼내지 않았고 대신 모든 기준을 국익에만 맞췄죠. 그게 그들을 고독하게 만들었어요. 강한 자는 언제나 혼자 남게 되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그 고독을 견딜 수 있는 건 실제로 무너뜨릴 수 없는 힘을 가진 자들 뿐이라는 걸 전 그날 이후로야 알게 되었어요. 한 가지 더 기억에 남는 건 러시아 제재가 본격화되던 때였죠. 다른 국가들이 일제히 외교 단절,
원자재 금지 같은 제재 목록을 내놓을 때 한국은 단 한 줄의 외교 입장문만 발표했어요. 우린 공개적 비난 대신 입장을 한 줄로만 정리했죠. 그게 오히려 자주성이었어요. 당시 외교 전문가들은 그 문장을 놓고 수많은 해석을 내놨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해석이 필요한 문장은 애초에 설명이 부족한 법이지만 그 문장은 설명이 아니라 결정이었거든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저 스스로 결정했다는 것. 그게 어떤 무기보다 강한 전략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저는 그 나라를 다시 보게 되었답니다. 강대국들의 눈치를 살피며 왔다 갔다 하는 나라들 사이에서 한 국가만이 중심을 흐리지 않고 자기 길을 걸어간다는 건 정말로 드문 일이었거든요. 그건 고립이 아니라 선택이었어요. 동맹에 끌려가지 않고 협박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지워질 것 같던 산업 구조 안에서 스스로 버텨낸 선택이었죠. 그래서 전 다시 회의장에서 그들의 이름을 꺼냈던 겁니다. 이번엔 더 또렷하고 더 분명하게. 그 나라는 아무에게도 예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기준 삼은 건 단 하나, 자국의 이익이었습니다. 그 말을 끝내고 나서 청중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기억에 남는 건 앞줄에 앉은 한 유럽 대표의 눈빛이었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제 말에 동의했어요. 그건 회의라기보다 이미 각자의 내부가 결론을 내리고 있는 순간처럼 느껴졌답니다. 그게 바로 그 나라가 가진 강한 자의 고독이었죠. 그날 발표장의 조명이 잠시 꺼졌다가 다시 켜졌어요. 자료 화면이 멈춘 사이 청중의 시선이 제 얼굴로 쏠렸죠.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다들 눈으로 물어오는 것 같았어요. 이젠 무엇을 보여줄 건가요?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산업이 아니라 정서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지금부터 보실 영상은 지난 12개월간 한국 콘텐츠가 세계 각지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켰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첫 장면은 브라질 리우 광장에서 시작됐어요. 수천 명이 모여 드라마 더 글로리의 결말 장면을 함께 시청하는 거리 상영 현장이었죠. 눈물을 훔치는 이들, 손을 모은 청년들, 그 감정선 위에 흐르던 건 번역 자막이 아니라 한국어 그 자체였어요. 이어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공연장이 나왔습니다. 아이돌 음악 콘서트가 아닌 한국 전통 민요 공연이었습니다. 객석에 앉은 관객 대부분이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고 있었어요. 어떤 단어는 정확하지 않았고 박자도 조금 엇나갔지만 그 노래를 부르는 표정은 너무도 진지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마음이 먹먹해졌답니다. 그 다음은 프랑스 파리. 에펠탑 아래 한국문화원을 찾은 프랑스 문화부 고위 관계자가 한국어 수업에 참가해 있었죠. 그가 손에 들고 있던 건 한글 교재였고 그날의 일기를 직접 한국어로 써내려가고 있었어요. 카메라는 천천히 그의 손글씨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언어는 마음의 모양이다. 나는 오늘 한국이라는 마음을 배웠다. 저는 청중 쪽을 바라봤어요. 아무도 눈을 피하지 않았고 몇몇은 깊은 호흡을 하며 화면을 보던 눈을 감았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의 수는 170개국 1,400만 명을 넘겼습니다. 해외 한국 식당의 수는 4만 개를 넘어섰고 K-드라마는 90여 개 언어로 실시간 자막이 번역됩니다. 저는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이건 더 이상 한류가 아닙니다. 이건 정서의 식민지화입니다.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청중의 숨소리가 바뀌었어요. 어떤 이는 작게 헛기침을 했고 어떤 이는 손가락을 테이블 밑에서 불안하게 움직였죠. 제가 보여준 건 군사력도 무역량도 아닌 감정이 동조된다는 것의 위력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문화는 더 이상 부수적 수출품이 아닙니다. 그건 외교의 문을 먼저 여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열쇠를 가진 건 한국입니다. 이 말을 하는 지금 이 순간 청중의 얼굴엔 이질적인 긴장감이 떠올라 있어요. 그건 위협이 아니라 경고로 들렸을 겁니다. 이해하면서도 인정하지 못하는 복잡한 감정, 그게 지금 그들 표정에 섞여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을 등지는 순간 큰일이 날 것입니다.
그 문장은 영상 속에서 직접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오직 이 발표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떠오르는 문장으로 남기고 싶었거든요. 무대의 마지막 조명이 천천히 내려왔을 때 저는 의도적으로 침묵을 택했어요. 앞선 발표보다 조용했고 목소리의 높낮이도 조절했죠. 왜냐하면 이번엔 말보다 그림이 먼저여야 했으니까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 장의 세계지도 위에 붉은 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그 선들이 전부 한 지점을 향해 수렴되고 있었어요. 서울이었습니다. 이건 저희가 지난 18개월간 수집한 산업 흐름, 교육 파급력, 문화 확산, 군수 협력도, 기술 표준 흐름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말을 아끼며 지도를 가리켰을 때 청중은 무언가에 붙잡힌 듯 조용했죠. 누군가가 숨을 삼키는 소리만이 회의실 천장을 울렸어요. 여기 조선산업입니다. 전 세계 선박수주의 70%가 한국 조선소에서 이루어집니다. 세계 1위 조선 기술을 가진 곳은 지금 단 하나뿐입니다. 다음은 반도체였습니다. 파운드리 일부는 대만이 앞서 있지만 디램과 낸드 플래시의 절대 점유율은 여전히 한국입니다.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기술에서 일본은 무너졌고 중국은 실내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성능과 안정성을 함께 갖춘 건 한국밖에 없어요. 디스플레이, 바이오, 방산, 교육. 모든 슬라이드가 같은 점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란 중심물류. 지금 이 흐름은 이건 갑자기 커진 게 아닙니다. 이미 세계 곳곳에 자리를 잡아버린 거죠. 저는 그 말을 하고 마우스를 내려놓았어요. 조명이 꺼졌고 객석은 암전 속에 잠겼죠. 그 짧은 정적 속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판단을 내리고 있었어요. 질문도 없었고 반론도 없었어요. 그건 동의도 반대도 아닌 실감이었어요. 다시 조명이 들어오자 저는 천천히 마이크를 껐습니다.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춥니다. 그 말만 남기고 무대에서 내려왔죠. 그 뒤로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회의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계단을 내려오는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린 너무 늦게 알았군. 아마도 그건 어느 유럽 대표의 말이었을 거예요. 저는 뒤돌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면 충분했거든요. 회의장은 서서히 정리됐고 사람들은 조용히 짐을 챙겨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세계는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띄게 요란하진 않았지만 분명히 다른 중심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확신하게 되었어요. 진짜 중심축은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모든 걸 바꾸고 있다는 걸요. 이 이야기를 따라오다 보면 한 가지 알게 됩니다. 진정한 힘은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세상을 움직인다는 사실이죠. 한국은 소리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 대신 실제 계약서를 들이밀었고 협상 대신 명확한 조건을 내걸었죠.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한 자는 고독을 감당할 수 있는 자이다. 침묵 속에서 중심이 된 나라, 고립이 아니라 주체적 선택으로 길을 만들어낸 이 나라의 모습은 그 자체로 세계가 다시 써야 할 새로운 전략 지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한국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는 그 변화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로요. 여러분도 세상이 생각보다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느껴본 적이 있다면 그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한 편의 이야기에 숨을 불어넣습니다. 더 깊은 감동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